3번 소득과 이자율이 주어졌을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와 B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각 소비자는 현재와 미래에만 생존하고 A의 소득은 현재에만 발생하며 B의 소득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다. 이자율 상승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모형은 피셔의 이기관 모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A와 B가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는 효용 극대화의 문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목적 함수인 효용 함수를 극대화하는 식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으로는 이 기간에 걸친 예산 제약식이 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소비와 소득은 동등하지 않으니까 같은 시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미래의 소비와 미래의 소득을 현재 가치화 해줬죠. 이자율이 쓰였고요. 여기서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수요함수를 도출하면 알 수 있지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정상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A와 B 소비자 2명을 제시를 했는데 먼저 소비자 A는 소득이 현재에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제약식은 미래 소득은 없는 것이 되고요. 현재 소득 Y1만 존재하는 이러한 예산 제약식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미래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미래 소득 Y2를 현재 소득과 같은 Y1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미래 시점에서의 Y1은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치화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B의 예산 제약식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를 설정을 하고 우리는 효용 극대화의 조건을 도출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효용 함수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현재 소비의 가격과 미래 소비의 가격의 가격 비율을 구해서 이 둘을 같게 놓으면 그게 바로 이 기간에 걸친 이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용 극대화의 1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소비자 A와 B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수요 함수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은 우리가 설정한 효용 극대화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효용 함수에서 한계 효용을 도출해서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 나누기 미래 소비의 한계 효용을 계산을 하면 C1분의 C2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격 비율은 1 더하기 스몰 r이 돼서 이 두 개를 같게 놓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C2는 1 더하기 R 곱하기 C1의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효용 함수를 보면 얘는 원점에 볼록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 효용 함수인데 그 이야기는 극단적인 소비보다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특징을 가지는 효용함수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산 제약식도 직선의 예산 제약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소비자 A와 B의 효용 극대화 소비점은 코너해가 아닌 내부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의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이 조건을 가지고 A와 B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수요함수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 조건을 A와 B의 각각의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하면 좌변은 C1 더하기 C1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렇게 돼서 C1의 수요함수가 도출이 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2C1이 Y1이니까 C1은 2분의 Y1이 되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좌변이 2C1이고 우변은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2로 나눠주면 B의 C1에 대한 수요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 C2의 수요함수는 1개 조건이 C2 같은 경우에 C1에 1 더하기 R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C2의 수요함수도 C1의 수요함수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같은 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소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상승 전에 초기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 A와 B가
저축자인지 차입자인지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소비자 A를 보면 소비자 A의 현재 소득은 Y1인데 현재 소비는 2분의 Y1이죠. 그러면 항상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현재 소비를 작게 하니까 A는 초기 균형에서 저축자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나뉩니다. Y1과 C1을 비교를 할 때 실질이자율이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현재 소득이 현재 소비보다 큰 영역이라서 저축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을 때는 현재 소득보다 현재 소비가 더 큰 영역이므로 차입자에 해당합니다. 다시 보기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출한 A와 B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에 대한 수요함수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보기들을 먼저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이자율 상승의 효과를 묻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보기 1번부터 보면 소비자 A의 C1은 반드시 증가한다. 소비자 A의 C1의 수요함수를 보면 2분의 Y1인데 얘는 이자율과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항상 이자율과 관계없이 현재 소득의 절반을 소비하는 소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2번 소비자 A의 C2는 반드시 증가한다. 이자율 상승했을 때 C2의 수요함수를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C2의 수요함수는 실제 이자율 스몰 r의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이 C2는 반드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인데 대체 효과는 소비자 A의 C1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하면은 실질 소득이 일정한 가운데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변화했을 때의 소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을 보면 1 더하기 R이죠. 여기서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재화의 소비량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재화의 소비량을 늘리게 되는데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증가하니까 현재 소비는 반드시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소득 효과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의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요함수에서 소득이 변화했을 때 소득 효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가격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의 소득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5번 소비자 B의 C2는 반드시 증가한다. 소비자 B의 C2에 대한 수요함수를 보면 역시 소비자 A와 비슷하죠. 앞에 이 2만 다를 뿐이고 역시 실질 이자율의 증가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자 B의 C2는 반드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5번도 맞는 보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갔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기 4번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좀 더 심화된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츠키 방정식을 사용해서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셔의 이기관 모형의 특징은 우리가 슬러츠키 방정식을 활용을 할 때 대체 효과와 단순히 소득 효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런데 피셔의 이기관 모형은 현물 부존소득 모형에 포함되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던 슬러츠키 방정식에 부존소득 효과라는 추가적인 소득 효과가 발생을 해서 슬러츠키 방정식의 구성 요소가 3개로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통의 경우 슬러츠키 방정식을 살펴보고 그리고
현물 부존소득 모형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슬러츠키 방정식으로 확장을 해서 이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제약식에서 화폐 소득이 M으로 주어진 경우에 슬러츠키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츠키 방정식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종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고요. 일단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명목소득 M이 일정한 가운데 어떤 재와 X재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X재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가격 효과라고 하죠. 이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개념부터 잠깐 보시면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 여기서 실질 소득은 효용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용 수준으로 실질 소득을 해석하는 것은 힉스 방식이고요. 그리고 구매력으로 실질 소득을 해석하는 것은 슬러츠키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두 상품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에 변화가 생김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하고요. 이것이 슬러츠키 방정식에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대체 효과에 의한 X재 수요량의 변화, 이것을 위해 대체 효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S를 붙여줬죠. 그래서 델타 X, S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소득 효과는 정의를 보면 두 상품 사이에 상대 가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 소득이 변함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식으로 돌아오면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소득 효과를 나타나는 수요량의 변화를 델타 XM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줄을 보면 대체 효과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격 변화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소득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X재의 수요량에 변화를 미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델타 PX분의 델타 M이라고 하는 것은 X재 가격이 변했을 때 소득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가격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실질 소득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결국 이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던 재화의 양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실질 소득은 반비례 관계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 오른쪽 칸은 그대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양이 우리가 소득 M이 일정할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해하는 슬러츠키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지금 대체 효과를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이후에 논리 전개는 이 슬러츠키 방식으로 전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힉스 방식이기 때문에 힉스 방식과 슬러츠키 방식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최초의 균형점은 둘 다 이 2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X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 2로 가는 것이 가격 효과가 되는데, 이 가격 효과를 우리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효과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상대 가격 비율이 변화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먼저 힉스 방식을 살펴보면, 힉스 방식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효용 수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최초의 효용을 유지하면서 바뀐 상대 가격선, 즉 이 핑크색 우하향하는 점선과 접하는 점을 찾으면 2원이 되고, 그래서 2에서 2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체 효과가 되겠습니다. X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X의 수요량이 늘어났죠. 이게 대체 효과죠. 그래서 대체 효과의 폭은 A에서 A1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가격 효과에서 대체 효과를 뺀, 즉 2원에서 2,2로 가는 이것이 바로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러츠키 방식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동일한 상품 묶음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최초의 균형점 2를 관통하는 바뀐 상대 가격선, 역시 핑크색의 우하향하는 이 선을 그린 다음에 그 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인 2원을 구합니다. 그래서 슬러츠키 방식에 의하면 2에서 2원까지가 역시 대체 효과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원에서 2,2까지가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슬러츠키 방정식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소득 M이 현물 소득으로 변화를 해서 X제와 Y제의 가격에 따라서 변동한다고 할 때 슬러츠키 방정식으로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소득 M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현물 형태의 소득으로서 재화 가격의 변화함에 따라서 이 소득 자체가 변화하는 차이가 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약식에서 보면 이 좌변의 XY와 우변의 X바 Y바가 표기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좌변에서의 X와 Y는 수요량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변에서의 X바와 Y바는 초기 부존재화, 즉 소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X제와 Y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살펴본 슬러츠키 방정식에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첨가가 되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도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X제 가격이 변화했을 때 소득이 변화하고, 여기서의 소득은 부존소득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부존소득이 변화함에 따라서 X제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오른쪽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 왼쪽은 결국 가격이 변화했을 때 부존소득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항인데, 이것이 부존소득 항이죠. 얘를 P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바만 남죠. 그래서 얘는 X바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슬러츠키 방정식에서 이 부존소득 효과가 첨가가 된 형태로 확장된 것을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M이 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과 차이가 있는 것이, 왼쪽에서의 가격 효과는 M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지만 오른쪽에서는 그 표시를 삭제를 했죠. 이제 이렇게 확장된 슬러츠키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피셔의 이기관 모형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된 슬러츠키 방정식을 가져왔고요. 이 아래 보시면 보통 소득 효과와 부존 소득 효과 식에서 지금 델타 M분의 델타 X M이 동일한 항이죠. 얘로 묶어주면 이와 같이 묶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총 소득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셔의 이기관 모형을 그래프로 분석을 할 때 부존 소득 효과가 포함된 총 소득 효과를 가지고 소득 효과를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 각 세 가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오른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존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번 해보면, 두 상품 사이에 상대 가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보통 소득 효과와 정의가 같죠. 그런데 부존 소득이 변화함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우리는 부존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아래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서 대체 효과를 분석을 할 때 슬러츠키 방식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균형점을 2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초기 부존점을 2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가 나타내는 X좌표와 Y좌표는 예산 제약식에서 X바와 Y바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검은색의 예산 제약선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초기 균형점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X제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X제 가격이 하락하면 이 초기 부존점이 있는 모형이 아니라면 이 예산 제약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파란색 예산 제약선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런데 이 모형은 초기 부존점이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 초기 부존점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즉, 이 검은색 예산 제약선이 이 2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B3에서 무차별 곡선과 접하니까 이 점이 최종 균형점이 되고요. 그래서 B에서 B3까지가 가격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얘를 세 가지 효과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먼저 대체 효과를 알아볼 텐데, 우리는 슬러츠키 방식을 가정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이 예산 제약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최초의 균형점을 관통하는 가상의 예산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얘와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B 원점을
표시를 하면 B에서 B1점까지가 대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통 소득효과인데, 보통 소득효과는 지금 X제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부존소득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원래 예산 제약선에서 Y절편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X의 가격만 하락했으니까 X절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산 제약선에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B2라는 점이 나오게 되고, 이 B1에서 B2까지가 결국 보통 소득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 부존소득효과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 파란색의 예산 제약선은 초기 부존점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예산선에서 초기 부존점까지 이동한 이 검은색의 우하향하는 예산 제약선으로 예산 제약선이 변화를 해야 되고, B2에서 B3까지가 부존 소득효과가 되겠습니다. 즉 보통 소득효과는 소비자의 소득이 불변인 상황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것이 실질 소득에 영향을 줘서 재화의 소비량이 변동하는 효과를 의미하고요. 부존 소득 효과는 소비자의 소득 자체가 재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수요량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부존 소득 효과를 슬러츠키 방정식과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피셔의 이기관 모형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를 가져오고 우리가 도출한 예산 제약식도 이렇게 A와 B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우리가 살펴본 현물 부존소득에 대응을 시켜보면 예산 제약식을 봐야겠죠. 예산 제약식에서 오른쪽에 이 소득 부분, 이 소득 부분은 결국 현재 소비의 가격을 1이라고 하고 미래 소비의 가격을 1 플러스 R분의 1이라고 하면 현재 소득 Y1은 X바에 해당하고요. 미래 소득 Y2는 Y바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를 표시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편의상 바는 생략하고 앞으로 전개를 해야겠습니다. 부존소득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 미래 소비의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A와 B의 이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실질 이자율이 포함된 항이 없죠. 그래서 A는 부존소득 효과는 없게 되고요. 그런데 B는 지금 이 두 번째 항이 해당이 되겠죠. 즉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 두 번째 항이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존소득 효과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니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시키겠죠. 그러면 A와 B 순서대로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세 가지 효과를 식과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A부터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구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수요함수고요. 그리고 소비자 A는 최초의 저축자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프를 보시면 소비자 A는 현재 소득만 존재하니까 지금 예산 제약선이 Y1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초기 부존점이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B라는 점에서 최초 균형을 달성하고 있었고요. 이제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제약선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최종 균형점은 B2가 되겠고요. B에서 B2까지 가는 것을 가격 효과로 하면 얘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쪼개보면 대체 효과는 우리는 슬러츠키 방식으로 분석을 하니까 최초의 균형점을 관통하면서 바뀐 기울기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면 B1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대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1에서 최종 균형점인 B2까지가 소득 효과가 되겠고요. 소비자 A는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부존 소득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B1에서 최종 균형점 B2까지가 모두 보통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A의 수요함수로 해서 현재 소비가 2분의 Y1으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최초 균형점과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균형점의 X좌표, 즉 현재 소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1번에서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었죠. 보기 1번에서 소비자 A의 C1은 반드시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고 불변이죠. 그리고 보기 2번에서는 소비자 A의 C2는 반드시 증가한다. 증가하고 있죠. 이것은 아까 수식으로 살펴봤는데 그래프로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치 효과는 소비자 A의 C1을 증가시킨다. 상대 가격이 상승하니까 감소시키죠. 그 다음 보기 4번, 5번이 소비자 B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B에 대한 것인데 좀 복잡하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B는 지금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수렴수가 이렇게 되는데 저축자인지 차입자인지가 실질이자율의 범위에 따라서 갈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축자인 경우와 차입자인 경우를 먼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고 간단한 수치 예를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축자인 경우입니다. 저축자인 경우는 일단 초기 부전점이 2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검은색의 우하향하는 예산 제약선 하에서 무차별 곡선이 접해서 B점에서 초기 균형이 달성되고 있었습니다. 초기 부전점이 의미하는 현재 소득보다 현재 소비가 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저축자의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 역시 이 초기 균형점을 관통하면서 상승한 실질 이자율이 의미하는 분홍색의 예산 제약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 제약선과 접하는 이 B1점을 찾고요. 그래서 B에서 B1점까지가 대치 효과가 되고요. 그 다음 보통 소득 효과를 구하면 우리가 부전소득 모형이 아니었다면 실제 이자율이 상승하면 지금 이 파란색의 예산선처럼 원래 예산선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접하는 B2점이 소득효과를 구할 수 있는 점이고요. 여기서 접하는 B2점까지 B1점에서 B2점까지가 보통 소득효과가 되고요. 그 다음 부전소득효과는 이렇게 바뀐 기울기의 예산 제약선이 원래의 초기 부전점을 지나야겠죠. 그래서 그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B3점이 최종 균형점이 되고 B2에서 B3가 부전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소비자 B는 최초 균형점에서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리는 B1점으로 이동해 가고 이게 대치 효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주어진 부전소득 하에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B2까지 소비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 다음 실질이자율의 상승은 이 소비자가 보유한 미래소득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전소득 효과는 음의 효과를 가지게 돼서 소비점이 B2에서 B3로 이동하게 되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모두 감소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저축자에 대해서 가격 변화에 따른 세 가지 효과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차입자에 대한 것입니다. 차입자 같은 경우에도 분석은 동일합니다. 단지 시작이 차입자의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다른 것이죠. 역시 초기 부전점 2가 있고요. 그리고 최초 예산 제약선이 그려져 있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B점이 최초 균형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 스러츠키 방식의 대체 효과를 구해야 되니까 이 B점을 관통하면서 실제 이자율이 상승한 것이 반영된 분홍색의 예산 제약선이 그려지고요. 이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B1점이 생기고 B에서 B1까지가 대치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보통 소득 효과는 역시 원래 예산선에서 실제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파란색 예산선으로 변화를 하겠죠. 거기서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B2점까지가 보통 소득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부전 소득 효과는 이 파란색 예산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초기 부전점을 관통하는 예산 제약선을 그려서 그것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B3점까지가 부전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자와 차입자를 비교를 해보면 대치 효과는 동일하게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 보통 소득효과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모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 부존소득효과는 음의 소득효과로 작용을 하니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감소시키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다시 보기로 돌아와서 4번을 보면 소득효과를 묻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소득효과, 부존 소득효과를 구분해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소득효과를 합친 총 소득효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축자인 경우와 차입자인 경우를 각각 보면 저축자 같은 경우에는 총 소득효과는 B1에서 B3까지인데 이때 소득효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차입자 같은 경우에는 B1에서 B3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 4번은 항상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로만 살펴보면 잘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축자인 경우부터 살펴보면 저축자인 경우 실질이자율의 범위는 이와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실질이자율이 2분의 1에서 1로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1은 2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때 최초의 균형점 실질이자율이 2분의 1일 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구해보면 지금 R과 Y1을 아니까 우리가 소비자 B의 수요 함수에 대입을 하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3분의 5와 2분의 5가 되고요. 그리고 실질이자율이 1로 상승했다고 할 때 대입을 해보면 2분의 3과 3이 나옵니다. 즉, 이 차이가 바로 실질이자율 상승에 따른 가격 효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기 4번이 현재 소비 C1의 소득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C1에 집중을 해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 시 소비자 B의 소득효과를 구하려면 가격효과를 우리는 구했고 대체효과를 구해서 가격효과에서 대체효과를 빼서 총소득효과죠. 보통소득효과와 부존소득효과를 합친 소득효과를 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효과를 구해야 되는데 대체효과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원래 예산제약선 하에서 최초 균형점이 B점이고요. 이 B점을 관통하면서 바뀐 상대가격을 가진 이 핑크색의 예산선을 구해야겠죠. 이 핑크색의 예산선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바뀐 이자율 1을 대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B점을 통과하니까 B점의 좌표는 3분의 5, 2분의 5죠. 그래서 3분의 5, 2분의 5를 C1과 C2에 대입을 하고 이자율 R은 1을 대입을 하면 Y1 프라임은 18분의 35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의 예산 제약선은 Y1이 18분의 35인 예산 제약선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소비자 B의 현재 소비의 수요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핑크색 예산 제약선이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B1점의 X좌표 C1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R에다 1을 대입하고 Y1에다가 우리가 구한 Y1 프라임인 18분의 35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대체효과가 반영된 C1은 24분의 3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효과를 구해보면 가격효과에서 대체효과를 빼는 것인데 가격효과는 2분의 3에서 3분의 5를 빼면 되겠고 그 다음 대체효과는 24분의 35에서 최초의 소비점인 3분의 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가격효과고 이게 대체효과니까 이것을 빼면 24분의 1이 나옵니다. 즉 총 소득효과는 24분의 1로 양수가 됨을 알 수가 있고 이 이야기는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소비자 B의 소득효과는 현재 소비 C1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입자는 실질이자율이 이와 같은 범위일 때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으로 변화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실질이자율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차입자이기 때문에 0으로 변했다고 해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세팅을 하고 Y1은 동일하게 2라고 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 B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수요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최초에는 3,2분의 3이었는데 실질이자율이 0으로 바뀌면 2,1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슬러치키 방식의 대체 효과를 도출을 해보면 y1 프라임은 4분의 9가 되고요. 대체 효과가 반영된 소비점을 구하면 4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 효과는 2에서 3을 뺀 것이고요. 대체 효과는 4분의 9에서 3을 뺀 것이 되니까 가격 효과에서 대체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실제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차입자인 소비자 B의 소득 효과는 현재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로 돌아와서 저축자 같은 경우에는 총 소득 효과가 24분의 1로 양수로 나타났고요. 차입자 같은 경우에는 총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 4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 4번은 소비자 B가 저축자냐 차입자냐에 따라서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 중에 부존소득 효과에 대한 내용은 객관식 시험에 나오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먼저 다 정리하고 시간 남으실 때 차분히 보면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의 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